이것도 옌원도 900 정도 됐을 때 많이들 산 것 같아요, 개인들도. 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지금 870쯤 되거든요. 네. 제 생각은 사고 싶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된 이자율 차이가 어쨌든 내년 초 되면 달러 이자율이 더 이상은 안 오를 것 같잖아요. 지금 뭐 예상으로는 뭐 5월, 6월에는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벌어지던 게 일단 줄어들 것 같고 4월, 5월 되면 옌도 이자율을 약간 올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지금 자금 유입도 꽤 돼요. 해외 자금들. 그렇죠. 그런데 옌이 계속 약세가 될까? 옌 캐리 트레이드. 네. 옌이 만일에 달러 옌이 조금이라도 내려오기 시작하면 옌 캐리 트레이드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청산 네.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원화 쪽도 약간 좀 의심이 좀 가는 게 좀 있는 게 달러 원이 내려온다는 거는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는 대부분 다 원화가 강세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 1200원 가 있어야지 왜 저기 있어? 또 이분 모시고 오랜만에 뵙는 얼굴입니다.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리먼 브라더스 한국 대표이십니다. 김준송 대표님 모셨습니다. 웰컴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몇 달 자리를 이렇게 만입니까? 뵈니까 그러니까요. 한 4개월 됐네요. 이 그렇죠. 자리에 네, 제가 8월 초부터 계시다가, 안 나왔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앉으니까 너무 어색한데요. 그러니까요. 저 지금 약간 좀 왜 옆자리에 앉는 예, 항상 옆모습만 뵙다가 앞모습을 이렇게 딱 뵈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좀 다릅니까? 예, 많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제 MC 자리가 아니라 네. 게스트 자리에서 예. 시장에 대한 의견을 네. 오늘은 길게 주셔도 됩니다. 네, 마음껏 의견을 그래서 써주셔도 저는 되는, 여기 나오면 이제 그 분석이나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네. 제 의견을 확 얘기하려고요. 좋아요. 네, 의견 확 얘기해 주세요. 그거 잘 안 네. 맞습니다, 참고로. 잘 맞진 예, 않지만. 예. 그래도. 그래서 외환시장 얘기하고 싶고요. 외환시장 요즘 뭐 예나가 네. 너무너무 약세잖아요. 이것도 옌원도 900 정도 됐을 때 많이들 산 것 같아요, 개인들도. 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지금 870쯤 되거든요. 네. 뭐 저번 주에 850도 잠깐 간 것 같지만 그건 실제로 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뭐 하여간 855, 60 정도에 있다 지금 조금 올라와서 870인데 네. 제 생각은 사고 싶어요. 네. 엔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너무 네. 많이들 얘기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예나가 강세가 된 이유는 뭐니 해도 이자율이죠. 일본이 뭐 지난 10년 동안 이자율을 안 올렸잖아요. 그래서 단기 금리, 우리 무슨 페드가 얘기하는 정책 금리 같은 거를 네가티브, 그러니까 0보다 아래로 놔둔 지가 도대체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뭐 10bp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고 또 장기 금리는 일드 커브 컨트롤, 뭐 말이 어렵지 되게 쉽게 하는 거예요. 10년짜리 이런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정부에서 무제한으로 사요, 채권을. YCC. YCC. 네. 무제한으로 사니까 뭐 이자율이 올라갈 수가 없는데 네. 그 밴드를 정해서 하니까. 근데 최근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뭐 작년, 뭐 재작년에 페드가 금리를 뭐 아시다시피 5%를 올렸는데 그때 꼼짝도 안 했잖아요. 난 안 올려. 그러니까 이자율 차이가 점점 벌어지니까 뭐 옌이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간단히 반대쪽을 좀 보면 좀 아닌 것도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떤 부분이요? 첫 번째는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된 이자율 차이가 어쨌든 내년 초 되면 달러 이자율이 더 이상은 안 오를 것 같잖아요. 지금 뭐 예상으로는 뭐 5월, 6월에는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벌어지던 게 일단 줄어들 것 같고, 일본도 지금 분석하는 사람들이나 얘는 포워드 커브 같은 게 별로 없긴 해요, 이자율 쪽에. 그래도 내년 4월, 5월 되면 옌도 이자율을 약간 올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오르고, 그렇죠. 물론 격차가 많이 나지만 근데 방향이 틀어지는 거, 그런 게 하나 곧 있을 거니까 사람들은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일본 니케이 같은 거 보면 되게 좋아요. 뭐 지난 뭐 한 10년 동안 한 3배, 4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에 지금 자금 유입도 꽤 돼요. 해외 자금들. 그렇죠. 해외 자금 유입도 되고. 그다음에 일본의 산업도 뭐 IT 같은 데도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본이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살아나고 해외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런데 옌이 계속 약세가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옌 캐리 트레이드. 네.
옌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옌을 부채로 하는 거잖아요. 옌을 빌려서 뭐를 하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그런데 옌 캐리 트레이드는 이자율 차이를 다 이익을 볼 뿐 아니라 옌이 만일에 약세가 된다. 150이 160이 된다. 이러면 거기서 또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엄청 좋은 거라 그동안 많이 늘었겠지만 옌이 만일에 달러 옌이 조금이라도 내려오기 시작하면 옌 캐리 트레이드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옌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네. 문제가 나오는데 옌 캐리 트레이드의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요. 예, 전 정확한 세계적으로 집계는 좀 잘 모르겠어요. 어렵지만. 그런데 워낙 전통을 자랑하는 수십 년 동안 해온 거기 그렇죠. 때문에 뭐 얼마가 될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옌 캐리 트레이더가 조금 뭐 돌았을 수도 있고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옌을 보고 안전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면 뭐가 안전자산이에요? 어떤 나라에 뭐가 안전자산이려면 우선 첫째로 크레딧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동성이 좋아야 돼. 네. 그다음에 이자율이 안정돼 있어야 돼요. 환율이 안정돼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정도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일본이 그동안 10년 동안은 안전자산이란 말은 없어졌는데 보면 일본이 크레딧, 뭐 유동성, 이자율은 아직도 안정돼 있잖아요. 사실 환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환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랬는데 안전자산을 갖는다는 건 옌을 사는 거잖아요. 뭐 옌 캐리 트레이더하고 반대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일본이 만일에 150보다 가만히 있거나 내려오기 시작하면 꼭 내려올 필요는 없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럼 옌이 안전자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 또 반대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소수의 의견인지 모르지만 옌이 약세가 될 이유는 100만 가지가 있는지 모르는데 옌 강세 이유도 조금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야, 옌 원이 900원 밑으로 내려가니까 엄청 싸 보여.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본 뭐 여행 가야 여행. 되겠어. 이게 네.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환율은 길게 보면 사람들 느끼는 거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러면 그냥 달러 옌을 팔면 되지 왜 원옌을 얘기하냐면 저는 원화 쪽도 약간 좀 의심이 좀 가는 게 좀 있는 게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지금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될 네. 테니까.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야 수출이 결국 한국이 좋아질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뭐 아무래도 뭐 나쁜 게 없잖아. 수출도 좋아지고 뭐 그러면은 내려오지 않겠어? 그리고 특히 주식시장이 만일에 좋아진다면 뭐 미국이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한국 주식시장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리스크 온 분위기로 가면 뭐 달러원이 내려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달러원이 내려온다는 거는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는 대부분 다 원화가 강세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 말을 참 안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반대쪽을 야, 다 살펴보는.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1,200원 가 있어야지 왜 저기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강세 요인, 약세 요인도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지난 1년 동안 한국은행이 너무너무 잘해왔어요. 생각을 해보면 한 1년 전에 우리 주식시장 바닥일 때 그때 달러 인덱스가 114쯤 됐어요. 114.50인가? 뭐 그랬어요. 근데 지금 103.80인가 하니까 한 대강 10% 내려왔죠. 네. 그렇죠? 1.4가 내려오면 14가 내려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10% 정도 내렸는데 그때 원달러가 기억나십니까? 1,450원쯤 했어요. 1,445원인가? 근데 지금 1,300원이니까 더 강세가 됐어요. 잘 따라간 정도가 아니라 달러는 한 10%, 원화는 한 12%까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세가 된 거예요. 그 와중에 사실은 한국은행이 엄청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9월쯤에 작년 10월 1,450원 가까이. 그때 난리 났을 때 1,445원, 그렇죠. 예, 나스닥 바닥이고 네. 뭐 주식시장 난리 날 거라고 다들 생각했을 때 그때 겁났을 때 레벨을 보면 그때부터 원화가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나는 그때 150이었잖아요. 측도 150이잖아요. 예나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였어요. 그동안 1년 동안. 무슨 펀더멘탈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저는 BOK가 열일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잘했다? 굉장히 잘 막아줬어요. 사실은 우리 원화가 약세가 돼가지고
뭐 1,400원, 1,500원, 1,600원 가서 좋을 일이 없었거든요. 수출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괜히 그냥 그 인플레이션만 높아지니까 한국은행이 사실 엄청 잘했어요. 살살. 그래서 잘했는데 이 대목에서 만일에 달러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계속 따라 내려갈 거냐는 거죠. 그동안 많이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도 이자율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리를. 네, 경기가 우리가 좀 안 좋잖아요.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이자율을 다 올리겠다고 난리를 쳐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은 지금 이자를 올리겠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아 커런시가 더 강해질 거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우리나라 이자율, 제가 뭐 국가와 경제를 별로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 조금 이자를 내려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경기도 나쁘고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은 뭐 이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PF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이자를 내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 하나는 가계부채잖아요. 너무 가계부채가 높다.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고 일본은 정부 부채가 많은 거잖아요. 누군가는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자율을 내리거나 최소한 올리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이슈도 있고 이자율을 많이 못 올리면 아무래도 강세는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제가 매일 주장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지금 뭐 좋은 게 없잖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공매도 그 문제도 공매도가 공매도 제도가 나라별로 좀 다르니까 우리나라 게 조금 나쁘다 이런 거는 이해를 하지만 전면 금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많이 얘기했던 MSCI 지수, 채권이든 주식이든 그거 제가 보기에 상당히 멀어진 것 같아요. 선진 지수에 들어가는. 지수에 들어가는 그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지금 네네. 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국제 표준에서 사실 벌어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국제 표준에 맞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외환 시장 문제, 뭐 채권 시장의 뭐 그 정산하는 문제. 그런데 지금 별로 얘기 안 하던 공매도 쪽에서 국제 표준하고 멀어지고 있잖아요. 뭔가 멀어지는 거는 물론 우리나라께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자꾸 멀어지면 그러면 외국인들은 안 들어오죠. 왜 한국은 항상 달라. 근데 한국 말고도 투자할 데가 많거든요. 다른 데 가서 뭐 하려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보다 한국이 더 좋은 거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자꾸 표준에서 벗어나지 말고 표준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표준에서 자꾸 멀어지잖아요. 공매도 문제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뭐 조금 개선하겠다고 말만 하고 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내년에 유로 클리어 들어가는 거는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도 수십 년 동안 미뤄온 이유도 모르겠고 내년에 한대는데 뭐 잘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제 표준하고 자꾸 멀어지니까 이게 국내 자본시장이 과연 제대로 성장할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외국 돈이 안 들어온다면 원화가 강세가 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국내 내부적으로 뭐 우리 주주 환원 문제 그거 해결 하나도 안 되잖아요. 뭐 카카오, 에코프로 매번 상장을 해야 되니까 무제한 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수는 하나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장기적으로 지금 해결책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자본시장이 이러면 국내 사람들도 다 해외로 자꾸 나가게 되고 해외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이거는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워낙 강세 요인이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자 이런 소리를 다 정신없게 종합을 해서 보면 달러엔이 좀 빠질 거는 같은데 확실히 잘 모르잖아요. 뭐 오를지도 모르니까. 근데 원화도 이런 게 있으니까 엔을 사고 원을 파는 게 그러니까 엔원을 사는 게 조금 말이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달러엔이 조금 150에서 140 쪽으로 내려간다면 원달러는 그만큼 못 따라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거의 제가 예를 들어서 엔원을 사면 거의 돈은 벌 것 같은데 걱정되는 바는 150이 달러에 한 150이 160이나 170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 경우도 아까 그런저런 이유로 어떤 경우에도 조금 엔원은 레벨 자체도 뭐 워낙 15년 만에 지금 처음 있는 레벨이고
뭐 이것저것 볼 때 사고 싶은 레벨 맞습니다. 물론 900에서들 많이 사셨겠지만 지금도? 여기서 지금 뭐 겁나고 야 이거 850, 800, 뭐 750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지만 뭐 이 정도에서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내년에 정책 변화도 좀 예고를 일본도 네. 하고 있고 예측들도 사실 좀 많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정책 변화 예고가 나올까 하면은 조금 몸을 사리고 뭐 이런 뭐 게 좀 그런 거 좀 있는데 일본이 네. 쉽게 그 정책 변화를 못 하고는 있지만 네. 저는 일본의 정부도 정부지만 사실 일본 정부가 무섭긴 해요. 뭐 일본 정부는 이재일 쪽에서 많이 못 움직이니까 뭐 달러인 개입을 전에처럼 1년 전에 147에서 나와서 하루 만에 137 만들었잖아요. 그때. 예,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때도 150일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팔았거든요. 제가 뭐 아전 인수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요번에도 한번 팔아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은 원하면 내릴 수 있어요. 정부가. 근데 일본 정부가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큰 움직임은 시장에서의 움직임인데 일본 시장이 좋아진다면 조금 훈기가 불어난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았으면은 이거는 사실 큰 변화거든요. 큰 변화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쪽에 아주 단기적은 아니더라도 뭔가 터닝 어라운드 하는 그런 포인트가 지금 가까이 왔다.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럼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논리를 세워서 말씀해 주시는 건 이미 많이 좀 사셨겠지만 지금도 많이 안 살 샀습니다. 시점이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870 정도인데요. 그냥 네. 생각해 보면 870에 사가지고 좀 버텨보면 뭐 개겨보면 뭐 950은 한번 가지 않겠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네. 이게 옌 원을 사는 거는 네. 옌 캐리 트레이드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 차이가 3% 나니까 1년에 3% 오르면 한 30원쯤 오르잖아요. 그러면 본전이에요. 그 이자율 차이 때문에. 그래서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870에 사가지고 1년 들고 있다 900 되잖아요. 그럼 본전이에요. 그 손해본 게, 이자율에 손해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지나서 한 1000은 돼야 950은 돼야 남는 거지. 그래서 원옌 트레이드는 그게 어려워요. 시간이 제 편이 아니에요. 항상 하루가 지나면 돈을 계속 손해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옌 캐리 트레이드에 반대를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계실 때 충분히 못하셨던 말을 지금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참으셨어요? 네? 여기 계실 때 어떻게 참으셨어요? 제가 굉장히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공정할 게 없잖아요. 그냥 제 마음대로, 제 본인의 느낌대로. 생각을. 이거 뭐 아시겠지만 이러다가 제가 한 달쯤 돼 있는데 얘눈이 870이 아니라 800원에 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거 다 맞히면 그거 하겠습니까? 뭐 이런 소리 하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이제 트레이딩도 오래 했고 뭔가 이렇게 좀 외환 쪽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이거 어쨌든 여러 가지 중에 얘눈이 제일 싸 보입니다. 네. 엔화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 워낙 네. 뭐 외환 쪽에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다른 쪽도 좀 짚어봐 주세요. 뭐 다른 어떤 포인트 쪽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달러 이자율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뭐 달러가 약세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보지만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 상대적이거든요. 외환은 항상 두 커런시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선 유럽 쪽을 보면 글쎄요. 유로하고 달러가 이자율을 내리니까 유로는 가만히 있고 달러만 내려온다면 그런데 따라 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유로 달러도 좀 헷갈리는 레벨이고 아시아 커런시들은 대부분 강세가 될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세안 국가들은 이자율을 올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거 좀 괜찮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사실 약세가 위안화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달러가 또 숫자가 더 커져야 되는데 중국은 버티고 있고 또 일본은 뭐 옌 약세가 전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결국은 아시아 쪽에서는 달러가 그렇게 약세로 갈 수 있느냐 또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114에서 100까지 내려오니까 그때 뭐 달러가 다 내릴 거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다음에 다시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01에서 106 레벨에 제일 많이 있는데 지금 딱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달러 이자율이 내려오고 하니까 이제는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 지금 원 달러도 1,300 그러면 느낌적으로
좀 비싸 보이잖아요. 숫자가 좀 커 보여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1,400은 너무 심하고 우리나라는 한 1,200, 한 50, 뭐 1,200 이런 게 더 사람들이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레벨을 워낙 많이 봐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과연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달러가 약세가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요즘 정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물음표를. 네, 네. 쉽지 않다. 좋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외환 중심으로 다 얘기해 주실 거죠? 혹시 뭐 다른 시장 중심으로 또 최근에 생각하시는 아닙니다. 부분 있습니까? 뭐 제가 뭐 어찌 알겠습니까? 다른 분들 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외환은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달러가 그렇게 생각보다 약세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원 달러도 주식시장 사실 좋아질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우리 수출이 좀 좋아지면 다 관련돼 원화는 있으니까. 무조건 네. 원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정말 강세가 될까? 우리나라가 다시 1,200원, 1,100원 그런 시대가 올까? 혹시 영원히 안 오는 거 아니야? 1,400원, 1,500원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은근히 드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자꾸 그 국제 표준과 멀어지는 게 그런 부분이 좀 걸린다.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우리가 자꾸 국제 표준으로 가서 돼야지. 물론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유는 충분히 있는데 한국이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로클리어도 유로클리어보다 우리나라 KRX 뭐 클리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정에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남 생각도 좀 해줘야지. 남 생각을 해줘서 외국인들하고 어차피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글로벌에서 벗어나면 힘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자꾸 글로벌 표준에서 벗어나고 야 내가 벗어나면 어때? 내 맘이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 좋지 않은 방향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 자본시장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나? 그런 걱정이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아니 생각이 충분히 좀 뭐 듭니다. 걱정하실 만하고 이게 나오는 얘기니까 네, 외신 예. 쪽에서도 계속해서 분석하는 얘기니까 네. 근데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정부 입장은 좀 정비해서 네. 내놓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지금 좀 뭔가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살살하지. 그냥 헤드라인에 전면 금지가 나오니까 뭐 살살 할 수 있는데 네. 너무 외국인 생각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외환 트레이딩 관련돼서 아주 실질적인 걸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기 네. 때문에 이 부분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네.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다음에 모실 때까지 어떻게 좀 해볼까요? 네. 뭐 다시 말씀드린다 예논 좀 사고 싶고요. 오케이. 네. 예논 사고 싶은 거 좋고 그다음에 네. 일본 여행 언젠가 갈 테니까 예나 사놓고 있다가 언젠가 쓰겠다. 이거는 잘 안 맞는 소리고 그리고 그거 다시 그 은행에다 입금했다 되팔면 생각보다 은행에서 많이 떼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ETF 좋고 선물도 좋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외환 쪽에 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거는 투자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립니다. 외환 얘기 앞으로 또 계속해서 분석해 네. 주시기를 네. 또 모실 때까지 기다려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은행 한국 대표 전 한국 대표이셨던 김준성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